노년. 흔히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병을 몇 가지 겹쳐서 가지고 있은 지가 20년쯤 된다. 병을 앓고 있다고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병다운 고통이나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대신 남이 눈치채지 않도록 고이 간직해야 하는 부담감이 소유의 불편과 맞먹기 때문이다. 있다가 없으면 섭섭할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고 쓰다듬고 애모하는 마음까지 있는 것도 소유하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병에 대해 처음부터 이렇게 도통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20년이나 젊은 나이에 혈압이 굉장히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다. 어떤 자각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재보게 된 혈압이 높게 나타나자 정식으로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위의 권고로 가게 된 병원이었다. 의사 앞에만 서면 혈압이 높아지는 체질도 적지 않다 하여 한 달여에 걸쳐서 반복적인 검사를 받고 나서 드디어 환자로 확정되었다. 부작용 없이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의사는 말했다. 얼마나 먹으면 완치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복용하는 동안만 혈압을 내려주는 것이지 원인 치료제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완치할 가망 없는 약을 일생 동안 복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나는 남보기에 믿음직스러운 체격은 못 되지만 소위 강단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에 다닐 만한 병을 알아본 적도 영양제나 보약 따위로 체력을 보강한 적도 없었다. 그뿐이 아니다. 뭘 믿고 그랬는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하고 있었다. 의사의 그 다음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혈압약 같은 건 받아오지 않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의사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고. 시력이 안 좋아 안경을 쓰는 것처럼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에 솔깃해지고 말았다. 먹는 동안만 약효가 지속되는 약에 대한 거부감이 슬며시 사라졌다. 병도 쓰고 있는 동안만 잘 보일 뿐이지 그걸 쓴다고 근시나 원시가 치료되는 게 아니지 않나. 안경 쓰는 셈치고 먹기 시작했지만 약이 안경보다 불편한 것은 잊어버리고 약을 안 먹어도 당장은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고 안경보다 편한 것은 약으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도 지병을 하나 얻어갖게 되었고 지병이란 곧 죽지 않으면 낫지 않는 불치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아무도 암을 지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다독거리고 길들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한 병이로구나 하고 자유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처음 그 병의 진단을 받고 선뜻 믿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 벌써 성인병이라니 하는 아직 젊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어차피 노년의 문지방이란 누구나 그렇게 떠다 밀리듯이 넘게 되어 있는 게 아닐까. 병도 20년을 같이 하다 보면 정이 들어 벗삼게 되고 의지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완치되어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도
돌보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허전하고 쓸쓸하여 무슨 맛으로 살까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이 나이에 아무 병도 없이 쌩쌩하기만 하여 마냥 살 것 같은 노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 가정을 위해서도 집안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우울한 노릇이지만 너무 건강하여 생전 죽을 것 같지 않은 노인도 재앙의 예감처럼 혐오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은 지병이 고맙고 대견해서 애모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다. 예외도 있겠지만 대개 성인병의 내방을 받는 것은 제 몸 안 돌보고 길러낸 자식들이 제각기 거들먹거리며 부모 슬하를 떠나갈 무렵이다. 애면 글면 돌보고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어진 허탈감을 메워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신의 몸이 그 존재를 드러낸다. 내 몸이 내 욕망을 광속처럼 신속히 따라주었을 때 나는 내 몸과 내가 따로따로인 줄을 꿈에도 몰랐다. 그건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쁜 일인데 그런 재수 나쁜 생각을 뭐하러 하면서 살겠는가. 몸이 내 욕망을 배반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내 몸이 곧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먹었다. 어려서 듣던 할머니가 한숨처럼 내뱉던 이놈의 왼수덩어리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모르겠다는 탄식도 바로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할머니는 그렇게 예뻐하던 손주 새끼들도 속을 썩일 때는 왼수덩어리라고 하시더니 당신 몸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같은 소리로 버거워하셨다. 나는 이제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한 점을 먹고 싶어도 그 전에 내 몸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아부까지 해야 한다. 명예와 돈이 보장된 일거리가 나를 손짓한다 해도 나는 내 몸과 먼저 의논하기 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친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차피 몸과 나는 헤어져야 할 사이다. 부부도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정 떼는 시기가 먼저 오듯이 내 몸과 나 사이에도 지병이 끼어든 것이다. 서로 헤어질 때 주접 떨지 않고 좋게 이왕이면 교양인답게 우아하게 헤어지고 싶어서 이 왼수덩어리를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벗삼아야 하는 것이다. 벗은 서로 대등해야 맛인데 내 몸은 툭하면 나를 얕보고 기어오르려고 한다. 견제하기가 점점 버거워진다. 복용하는 약만 해도 20년 동안에 몇 번이나 바뀌고 종류도 늘었다. 그래도 합병증이라는 가지치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의사는 적당한 운동을 권했다. 그때 나는 체중이 좀 늘어서 남들이 보기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 늘어난 체중을 운동으로 빼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할 줄 아는 운동은 없지만 집안에서 이것저것 몸 움직여 잔손 가는 일을 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고 걷는 것은 잘할 뿐 아니라 즐기기까지 하는지라 가사노동과 걷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집 가까이 올림픽 공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다. 그러나 산책 정도로 체중이 주는 건 아니었다. 딸 애가 만보계라는 걸 사왔다. 그걸 차고 걸어보니 내가 아침마다 걷는 것은 만보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옳거니 모자라는 게 문제였구나 싶어 어떻게든 만보를 채우기로 했다. 만보를 채우고 와도 별로 하루를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라 11,000, 12,000 하루하루 늘려서 초과 달성을 하기 시작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같이 걸어주는 딸의 속보에 질세라 공중공중 뛰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깨서 또 아침 산책을 나가려는데 무릎의 통증 때문에 일어서지지가 않았다. 하루 쉬면 나으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통증을 달래가며 간신히 걸을 수 있다고 해도 발걸음을 정상적인 속도로 뗄 수가 없었다. 내리막은 무릎이 더 눌려서 계단을 내려가는 건 불가능했다. 평지를 살살 걷는 내 모습도 영락없이 80대 노인이었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걸을 수만 있어도 행복한 노년이라고 할 만하다는 구절이 비로소 절박하게 와 닿았다. 한밤중에 자다 깨서도 혹시 그 증세가 가벼워졌나 해서 일어나 걸어보면 그대로일 때는 퍼덕버리고 앉아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다. 무얼 봐도 비관만 되고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단 생각밖에 안 났다. 나의 면밀한 자가 진단에 의하면 과도한 운동으로 무릎의 디스크가 내려앉은 것 같았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 그런 병에 병원에 가면 약이 아니라 물리요법이나 보조기구를 처방할 것 같았고 그게 싫고 무서웠다.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혹사해서 난 병이니 우선 몸을 달래볼 작정이었다. 제발 죽는 날까지 화장실 출입은 내 발로 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애걸도 해가며 내 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성을 다했다. 그럴 때 내 몸은 물질이 아니라 신이었다. 무릎이 망가진 건 하룻밤 새였는데 회복되는 데는 한 달여가 걸렸다. 회복됐다고는 하나 그 전처럼 과격한 걷기는 꿈도 못 꾼다. 그만큼 내 몸의 경고는 지엄하지만 믿을 만한 것이기도 하다. 성인병이란 사실 시시한 병이다. 기계로 치면 고장이랄 것도 없는 닳고 녹슬고 헐거워져서 예전처럼 싱싱 돌아가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수명이 다해간다는 징조다. 주인이 살살 손봐가며 쓰는 게 수지 섣불리 기술자를 들이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인병을 비롯한 불치병일수록 생약 처방, 비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한테나 슬쩍 한번 병자랑을 해보면 알 수 있다. 무슨 병엔 무슨 약이 그만이라는 들은 풍월 한두 마디 엮어대지 못할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민간요법은 사람마다 지방마다 다를 뿐 아니라 무슨 유행바람처럼 새록새록 신유한 것이 등장해 한때를 풍미하지만 그 수명이 별로 길지 않은 게 특징이다. 우리 산야에서 나는 들풀이나 열매, 버섯 중 한 번도 만병통치약 반열에 들어보지 못했으면 그 국적을 의심해야 할 만큼 약초가 아닌 것이 없다. 예로부터 들이나 산에서 나는 풀 중 먹을 수 있는 걸 가려내어 나무를 해먹어온 지혜와 경험으로 약초를 가려내는 안목 또한 뛰어났으리라는 걸 의심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려서부터 양약보다는 그런 약초의 신세를 더 많이 졌고 요새 즐겨 마시는 차도 그런 약초의 일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빼고는 누구한테도 병자랑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사는 것은 새롭고 기이한 생약이나 민간요법이 지닌 이상한 힘, 번연히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싶게 하는 힘에 현혹되기 싫어서이다. 그것 자체의 효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광신적이라 할 만큼 열성적인 이가 적지 않다. 그런 이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부풀려지기 시작하면 한낱 무해한 풀뿌리가 만병통치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워낙 정이 많은 민족이니까 남의 병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도 각별하다고 여기면 그만이지만 건부스럭이라도 잡고 싶은 중병 환자에겐 잔혹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일 때 병원 말만 믿어야 하느냐, 어느 정도 민간요법을 병행해야 하느냐가 가장 큰 딜레마였다. 입 가진 사람은 하나같이 병원만 믿지 말고 이것저것 좋다는 건 다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꺼져가는 생명체 하나를 놓고 이것저것 좋다는 걸 다 실험해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의사의 말만 믿는다면 몇 달 후면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틀림없이 살려놓겠다는 처방이 있는데야 어쩌겠는가. 그런 종류의 정보 교환은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오지나 빈촌보다도 오히려 큰 병원 대합실이나 입원실 사이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엄청난 고가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주 먼 오지까지 찾아가서 구해야 하는 것도 있고 혐오스러운 것도 있다. 그의 사후 내가 제일 먼저 내다버린 것은 그런 약봉다리들이었다. 남편은 그런 약들을 싫어했다. 그는 내가 구해온 진귀한 약을 거부하면서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으면 노벨상감인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냐고 했고, 나는 당신이 먹고 얼른 나아서 그 사람 노벨상 받게 합시다 라고 맞서곤 했다. 우리 부부의 마지막 말다툼이자 마지막 농담이었다. 그런 정체불명의 약 중에는 누구도 나았고 누구도 나았다는 확인할 수 없는 검증이 가장 많이 붙고 값도 엄청나게 비싼 게 있었다. 그가 며칠 더 살 수 없다는 게 의사 아닌 가족의 눈에도 확연해진 임종 며칠 전에도 호쾌하게 그런 장담을 할 수 있는 사기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신기해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었다. 나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약을 샀지만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약을 거부했다. 나는 한 꾀를 내어 병원에서 준 약을 캡슐에서 쏟아버리고 대신 그 약을 채워서 복용토록 했다. 어둑신한 방구석에서 죄짓듯 마음을 졸이며 떨리는 손으로 그 짓을 한 나는 그럼 그 약을 믿었을까? 안 믿었던 것 같다. 그저 후회나 안 하자고 하는 데까지 다 해보자고 한 짓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건 그를 위한 약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이었던 것이다. 만약 어떤 병원에서 그런 사기를 쳤더라면 당장 고속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약이나 민간요법은 속고 나면 그뿐이고 뒤끝이 없다. 그게 도리어 생약이나 민간요법의 정당한 발전을 저해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기꾼이 끼어들 수 있는 허점이 되고 있는 거나 아는지. 지난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강원도 쪽 시인들의 초청으로 속초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양양이 고향인 소설 쓰는 이경자도 같이 갔는데 그는 양양에다 그럴듯한 시골집을 가지고 있어서 행사가 끝나면 거기서 묵기로 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속초의 어둠 속에는 비릿하고 찝찝한 바다 냄새가 짙게 녹아있어 안주 없이도 소주가 땡기는 그런 밤이었다. 속초에 대한 예의처럼 바닷가에서 회와 소주를 걸치고 양양으로 향했다. 이경자가 차박 어둠의 끄트머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저기가 남대천이라고 했다. 아주 반가운 이름이었다. 왜 그렇게 반가울까 생각해보니 윤대령 때문이었다. 그럼 윤대령도 이쪽이 고향이겠네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다. 뜻밖이었다. 내가 처음 읽은 윤대령의 소설이 은어낚시 통신이었다. 약간은 지루한 소설이었는데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서두의 빛남 때문이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내가 태어나던 1964년 7월 12일에 아버지는 울진 왕피천에서 은어낚시를 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왕피천과 호산 가곡천 그리고 양양에 있는 남대천으로 계류 낚시를 즐기러 가곤 했다. 그리하여 그날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서 나를 낳았던 것이다. 그날따라 조항이 좋았던지 아버지는 바구니 가득 은어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강보에 쌓인 나를 내려다보고 말했다. 이놈이 크면 함께 은어 낚시를 가야지. 나는 그 소리에 잠이 깨어 마구 울어대기 시작했다. 이 서두는 몇 줄 더 계속되고 나서 소설이 본론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나는 그 서두에 반해서 그 소설을 다 읽었을 뿐 아니라 그의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그 몇 줄 안 되는 은어처럼 빛나는 문장을 상기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은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문장의 깨끗한 번뜩임과 은어를 나도 모르게 혼동했는지도 모르겠다. 남대천에 가면 지금도 은어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경자는 남대천은 은어보다는 연어로 유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연어 때도 지났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렸을 때 본 남대천의 해당화 이야기를 했다. 나는 해당화 하면 떠오르는 게 원산 명사심리 해당화밖에 없는데 남대천 해당화라니. 명사심리 해당화도 어른들이 꿈꾸듯 아득한 얼굴로 말하는 걸 들어서 알고 있을 뿐 본 적은 없다. 이경자가 남대천 해당화를 말할 때도 그러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막디 맑은 남대천가에 해당화가 지천으로 핀 광경을요. 그가 해당화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건 지금은 그게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럼 은어가 있을 땐 해당화도 있었을까? 은어가 안 와 해당화가 없어졌나? 해당화가 없어져 은어가 안 올까? 그 두 가지 멸종 사이에는 신비스러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경자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라든가 20년 전이라든가 느닷없이 해당화 뿌리가
당뇨병 특효약으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통에 환자와 환자 친지는 물론 약재상까지 몰려들어 단시일 내에 해당 화를 잔뿌리까지 모조리 뽑아갔다고 한다. 하필 왜 뿌리였을까? 꽃이나 열매였으면 연년세세 다시 돋아날 수도 있으련만 건강이나 정력에 좋다는 거면 너도 나도 들이덤벼 씨를 말리고야 마는 우리의 광적이고도 일과성인 열정에 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해당화를 멸종시키고 나서 당뇨병이 줄어들었단 소리는 못 들었다. 그러나 건강에 좋다면 무엇인들 뿌리 뽑고 멸종시키지 못하겠는가? 여북해야 정력에 좋다면 바퀴벌레도 멸종시킬 수 있을 거라는 농담이 다 나왔겠는가? 이런 농담이 먼저 나왔기 망정이지 바퀴벌레 정력제설이 먼저 나왔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국내 바퀴벌레를 멸종시키고 외국산 밀수가 성행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대천 해당화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은어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은어와 연어를 혼동한 거나 아니었을까? 그럴 리는 없지만 연어와 은어는 발음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가 사뭇 다르다. 집에 와서 최기철 옹의 저서 민물고기를 찾아서를 찾아보았다. 그는 전라남도 순천을 이르는 이사천 하류에서 본 은어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물빛이 일순간에 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물도 쓰지 않고 발길로 차서 모래밭으로 쫓아냈다. 순식간에 한 양동이를 떠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옹이 그걸 본 연도는 1933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누가 한강에서 은어를 낚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희귀한 어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987년 6월에는 성수대교 밑에서 11cm 내외의 은어 2마리가 채집되었다는 말도 나온다. 낚시한 것과 채집한 것은 다르다. 곤충 채집이라면 모를까. 어류를 채집했다고 하면 멸종되어가는 종을 어렵게 발견한 것 같은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고서에 기록된 은어의 산지를 보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긴 해도 봄이면 바다에서 하구를 통해 담수로 거슬러 올라가는 생활 습관으로 봐서 한강이 아랑곳일 것인가. 그러나 하구가 가깝고 오염수의 장벽이 비교적 덜한 남대천이라면 채집 수준이 아닌 낚시도 가능했으리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다. 아무리 물이 맑고 예전부터 은어의 산지로 잘 알려진 데라도 하구에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이에 장애가 많으면 은어가 살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조종천의 예를 들어 밝혀놓은 게 특히 눈길을 끌었다. 조종천이라는 이름은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 이름인데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 가평군 하면을 병풍처럼 둘러싼 산악지대에서 흘러내려 청평을 지나 청평댐 밑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길이 30km 내외의 작은 개울이라는 것이었다. 옹이 이 이름 없는 하천을 택한 것은 전국적으로 수질 오염이 심각해 오염되지 않은 하천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진 후에
어렵게 찾아낸 청정한 자연 하천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물고기가 조종천의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필자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다. 옹은 조사 목적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지만 옹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특히 은어가 아직도 올라오나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조사 결과는 조종천의 은어와 여름치라는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지 답사로 확인한 32종 가운데 은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옹은 그 섭섭함을 그 장 말미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은어와 여름치가 조종천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볼 수가 없다. 한강 하류의 심한 수질 오염이 그들을 조종천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팔당댐이 그들의 진로를 막고 있다. 그러나 은어 낚시를 즐기던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은어 낚시를 즐기던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은어 낚시를 즐기던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은어 낚시 통신의 서두가 빛난다면 이 말미는 얼마나 적막한가. 그건 바로 당대에 가장 많은 종의 멸종을 경험한, 적극적으로 가담했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건 간에 우리 세대 노인들의 쓸쓸하고도 죄 많은 자화상이 아닌가. 아직도 낮 동안의 더위는 한여름 못지않건만 지금 마당의 살구나무 사이에서는 한 잎, 두 잎 먼저 물든 노란 잎들이 소리도 없이 사뿐히 지고 있다. 저 성급한 낙엽과 질긴 마지막 잎새 사이에는 얼마만한 시차가 있는 것일까? 기껏해야 한 달 안팎일 터이다. 나도 내 몸하고 저렇게 소리도 없이 사뿐히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998년